네, 대통령 탄핵 직후 이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모셨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황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한 200표를 조금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리포트 통해서도 보셨지만. 그런데 234표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좀 의미를 분석해 주신다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 정도 나올 수 있는 표였죠. 왜냐하면 네. 지금 지역구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자기 선거를 생각을 했을 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아마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는 부담을 의원들이 전부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도 만약에 대비해서 찬성을 한 사람들은 인증샷을 찍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새누리당의 친박의 순수한 핵심을 빼고는 친박에서 지금 한 27명 정도가 최소한 찬성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 탄핵에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저께 저녁에는 탄핵이 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넣자 빼자 문제 때문에 네. 이런 소문까지도 돌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새누리당의 친박까지 대거 탄핵에 찬성을 표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퇴장, 기권, 무효, 반대까지 포함해서 찬성 62, 그다음에 저쪽은 66이죠. 그렇게 갈렸다라는 것은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조사가 78%인데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의 비율이 8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모처럼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관철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 네. 어떻게 예상하신 만큼이었습니까? 저도 사실은 200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봤는데요. 이미 그 투표장의 표정을 보고 이건 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이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그때 표기산을 좀 끝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계 쪽에서 아무리 의원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탄핵 가결을 막기는 좀 어려울 거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친박계 내부에서 더 이상 그 투표장에서,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뭐 소란이라든가 고성을 지르거나 이렇게 해서는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그대로 숫자로 또 표현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이 탄핵 찬성의 그 퍼센트, 81%라고 하는 그 퍼센트보다 조금 미치진 못하지만 결국 그 퍼센트 그대로 투표장에서도 똑같이 표심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민심은 천심 그대로 나타났었는데 이 촛불 민심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탄핵에 반대했다가는 부결이 되면은 지역구의 의정 활동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 키를 쥐고 있었던 새누리당의 비박이든 친박 의원들의 입장이었을 테고요. 예. 또 하나 이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집단 사퇴를 하게 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예. 이때 강한 후폭풍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그런 위기감도 이 탄핵 찬성에 투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읽히는데요. 이 민심은 정말 천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심리학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 탄핵 찬성이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81%였고요. 그렇게 되면 243명이 탄핵의 찬성이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사됐던 리얼미터의 조사가 78.2%인데 예. 이걸 그대로 환산하면 234명 그대로 네. 이 탄핵 찬성과 일치했거든요. 예. 그만큼 민심은 천심이 드러났던 그런 탄핵의 결과였습니다. 네. 예. 말씀이 결과 비슷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심이 드러난 표심, 그러니까 23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도 이걸 판단하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하면 고도의 법률적,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도 이러한 어떤 국정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탄핵 심판을 빨리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화답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2004년도 그 탄핵 처음에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갔을 때에는 사실상 답변서를 한 16일 정도, 한 2주 정도 시간을 줘서 예. 답변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헌재에서 어제 바로 통보를 했는데 딱 일주일, 그렇죠. 16일까지만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헌재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오래 끌지 않겠다. 바로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에 응답을 하겠다라는 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고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야당이 공조가 깨지는 경우도 한 번 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담화를 하면서 뭔가 어떤 정치적인 꼼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234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촛불 민심, 그런 어떤 촛불 민심이 추동력을 얻어서 이러한 표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판결 내리기까지? 제가 봤을 때 뭐 짧게는 한 2달, 길게는 한 3달 안에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은 뇌물죄가 들어가야 꼭 된다 했는데 지금 직권 남용이나 기업에 대한 강요, 또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주요한 정보를 갖다가 외부로 유출한 부분, 특히 또 인사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에 좌우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지금 1차 검찰의 이 안종범 등 최순실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장에도 예. 공모 혐의로 네네. 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소추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에 의해서 제목이 확정된 부분이 없었었거든요. 그때는 그 선거법 위반, 또 특검 비리, 경제 실정인데 뭐 경제 실정은 구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는 게 어렵고요. 네네. 특검 비리하고의 직접적인 연관 혐의를 아직 검찰이 걸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의 경고를 먹은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를 이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예. 네. 공소장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탄핵이 이렇게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매우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네네. 됩니다. 과연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2004년도와 좀 비교를 해보면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3일 걸렸습니다. 예. 7회의 변론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주당 2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하고는 이번하고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번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 무려 12가지 사항, 그리고 예. 법률 위반이 4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심리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도 정말 최대한 심리 과정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되는 어떤 심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순실 씨도 불러서 예.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삼아서 아마 진술을 들은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1월 31일 그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그 시기까지 이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용문이 빨리 이 결론을 내려서 국정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거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뭐 한 3회 정도 변론 기일을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좀 헌법재판소의 어떤 생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월 13일 넘어가게 돼버리면 사실상 헌재 소장 재판관들이 7명 숫자밖에 예.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3월 13일 이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마 중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뭐 국회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뭐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중간에 이 이제 탄핵으로 이제 물러나는 거하고 사임하는 거하고는 이제 향후 뭐 대우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예우 차원도. 네,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사임할 수도 있을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아닐 것 같지만. 그렇죠. 가능성으로 보면은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네. 사임한다 하더라도 그게 현행 법률에 조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 게 현재 그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회법 134조 2항 문제가 얘기가 되고 네, 있는 네. 건데요.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다는데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일단 왜냐면- 대통령 입장은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취했던 태도는 아주 일관됐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그리고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에 여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예측이나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부모님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부녀 대통령이 나온 상황인데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해버리면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헌재를 통해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후에도 최대한 명예롭게 퇴진하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상으로는 다른 결정을 대통령이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우선 특검 수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경우에 이것이 대통령의 뇌물죄가 거의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대통령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이 녹취록이 공개되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서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임하게 된 이유가 됐었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도 특검 수사에 아주 이 혐의가 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당명을 바꾸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로 내려가서 예. 거의 당이 해체 수순에 이르는 정도가 될 때는 대통령을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키고 선거기를 하기 위해서도 아주 강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도 대통령이 자신이 몸담았던 새누리당 또는 당명을 바꾸는 앞으로 새로워지는 당 또는 보수 정당에 대한 책임 때문에 또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으로는 해를 넘기게 되면 차기 대선 국면입니다. 이때 이 새누리당 또는 당명을 바꾸게 되는 보수 정당의 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상당히 대통령의 그런 버티기 행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유권자들, 보수적 유권자들도 대통령이 지금 여전히 이 탄핵 직무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지지할 수 없다, 투표할 수 없다라고 되게 되면 상당히 강도 높게 그 후보가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회피 또는 거부만을 하기 어려운 이 사임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예. 네, 네, 대통령은 아직 뭐 즉각 퇴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일단 하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보였습니다. 어제 이야기에서는요. 민정수석을 조대환 변호사를 하면서 이게 좀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 네. 예, 조대한 변호사가 굉장히 좀 강경하고 네. 저돌적인 스타일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뭐 의리 이런 부분에서 이 자신의 가치를 두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지난번에 검찰에 기소 이후에 그 아마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계속 표해왔으니까 좀 회의적인 사람을 빼고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이 탄핵 소추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걸 지휘할 수 있는 사령탑을 민정수석에 앉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누가 제일 또 나을 것이냐. 예. 그래서 좀 이 중량급 이렇게 어떤 또 특검이나 이런 경험도 있는 특검도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조대한 그 신임 민정수석은 특검보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과거 특검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나 탄핵에 있어서 어쨌든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는 조대한 이 변호사가 적임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요. 어제 저는 대통령이 그 국민 앞에 한마디들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직무 정지가 되기 직전에 국무위원이나 수석들만 앉히면서 예. 이 소외나 국가에 대한 뭐 안정적인 어떤 관리 이런 부분만 부탁하고 가셨는데요. 좀 국민에 대해서라 뭐라고 한마디쯤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번에 그 3차 담화입니까? 네. 그때 다음에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다 예, 하다가 예, 예. 그다음 기자하고 끝장 토론을 한다 하다가 4차 담화를 한다 하다가 결국은 하지 않고요.
저렇게 갔습니다. 그럼 그때 3차 담화에 국민 앞에 한 번쯤은 왜 자신이 그리 됐는지 또 국민들 앞에 정말로 미안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박 대통령이 탄핵에 면하고 안 면하고 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 그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사퇴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중간에 사퇴해서 모든 일을 허지부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으로 가나 사퇴를 하나 크게 시간 차이도 안 나는데요. 예.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가려지고 판결이 되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야지요. 왜 자꾸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퇴를 말하는지 저는 하야 한 대도 안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말씀 중에서 네네. 궁금한 부분만 추려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국회법 134조인가요?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그럼 기자가 간다면 하겠다. 지금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일단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임을 할 수 있느냐, 하야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법률적으로 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때라도 본인이 사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임은 가능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다수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험제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임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탄핵을 어떻게 보면 이익,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게 돼버리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파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스스로 그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심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헌재의 심판은 중단되거나 아마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장수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탄핵 소추로 가는 그 헌재의 심판을 받는 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온 거나 기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까지 묻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게 기다리는 것이 좀 국민적으로도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예. 물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뭔가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로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의견 표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뭔가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2차 담화도 그랬고 3차 담화도 그랬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3차 대국민 담화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를 가져서 본인이 솔직하게 이 소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전국에서라도 특검 전 또는 특검을 받고 난 후라도 본인이 이 지금 연루된 어떤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정말 소소하게 솔직하게 대리인을 앞세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리는 네. 없다는 해석이신데. 예, 실제로 박 대통령이 소상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담화할 자격도 없다. 그리고 해명할 기회를 주지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예. 그런 것 같고요. 네.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의 얘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화나고 분노한 마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화답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담화라든가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네. 너무 무리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저는 박 대통령이 이게 만약에 탄핵 절차로 가서 가결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될 경우에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국무위원들 앞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가름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분노한 마음을 좀 보듬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최소한 한 번쯤은 표현해야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앞서 이제 기자회견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했고 만약에 탄핵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은 박 대통령이 아마 질의응답을 하고 이러면서 반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모색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조대한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조대한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탄핵 이제 소추의 그 하나의 사유 중에 하나가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박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 쓴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입장들을 좀 알아봤는데 뭐 주변 입장도 좀 알아보죠. 뭐 가족들 반응은 좀 어떤지. 박근영, 신동욱 총재죠, 부부죠. 저희 와이드 팀과 뭐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일단 좀 들어보시고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내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기도를 참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아내는 간절히 그 부결되기를 바랬는데 가결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마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유경수 연구인께서는 대중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소통이나 네. 공감하는 능력이 일반인들과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런데 그분들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좀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것이 일종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인터뷰였는데요. 뭐 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박근영 씨가 간절히 부결되기를 기도를 했는데 가결이 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해서 신동욱 총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아쉽다. 유경수 부인처럼 좀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족 입장에서 잘했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그동안에 사이가 안 좋고 그랬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 착잡하거나 마음이 좀 아픈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것을 남편이 이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남편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해보고 싶습니다. 뭐 황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014년에 정윤회 3인방 스캔들이 나고 난 뒤에 가족 중에 한 분과 가까운 사람을 만났더니만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아버지의 업적이 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의 업적이 다 지워질까 두렵다라고 걱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 뭐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죠. 그 본인이 더 잘했어야 그다음에 아버지의 업적이 남아 있는 거고 가족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박 대통령은 어릴 때 자신이 그 대통령의 딸로 있던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원했지 거기에 가서 70년대에서 지금은 21세기로 바뀌었습니다. 40년의 이후에 어떻게 아버지가 했던 업적에서 이 현 시대에 맞게 현재 상황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그 시대에 본인이 누렸던 어떤 권위 또 본인이 누렸던 그런 어떤 이 추억 이런 데만 이렇게 갇혀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그 당시에는 최태민 씨와 같이 했고 지금은 이제 딸인 최순실과 같이 하면서 본인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가 운영 방식을 70년대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이 고도 성장기였더라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거세지가 않았을 겁니다. 외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이제 고실업 이런 사태들 속에서 지금 이 부패 그리고 슈퍼 갑질 그리고 불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뭉쳐진 사건을 보고 국민들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분노를 해서 이렇게 폭발이 커졌다라는 것이 이 외부의 시각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그것이 오늘날 박 대통령의 한계고요. 가족들하고조차도 소통이 안 되고 유일하게 최순실하고만 소통을 한 것 같아요. 예. 이 탄핵당한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 가지 정도를 추려서 분석을 해드리면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이 박근영, 박지만 이 사실 형제들이고 또 가족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면 그 모습 자체가 더 따뜻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도
탄핵당했을 때도 상당히 가족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고요. 네. 닉슨 대통령도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1974년에 이야기했을 정도였고요. 두 번째로는 물은 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를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그런 동생의 마음을 처절하게라도 느껴서 국정농단을 끊어냈었어야죠. 그 동생의 말을 들었던 2014년 늦었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은 또 박근영, 여동생인 박근영의 남편인 신동욱 씨가 이야기했지만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소통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대통령의 모습은 보다 더 소통에 그나마 노력하려고 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74년도 8월 8일 날 닉슨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명연설입니다. 가족도 힘들어하고 나로 인해서 국가와 미국이 힘들어하는 이 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때 74년 8월 1일부터 8월 4일, 4일간 미국 갤럽의 조사에 보면 닉슨 대통령의 지지율이 24%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지역 기반인 공화당 지지층들의 지지율은 50%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할 때 사퇴의 변은 국가와 의회가 나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다. 이것이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를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의 결단에 있어서 새겨들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주변 이제 뭐 정치 차원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친박 측근 세력, 핵심 측근 세력들의 발언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예. 네. 이정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당대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태 또 오늘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또 제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지겠습니다. 우선은 당의 공백이 아주 최소한만이라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이 혼란의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야당이 이제 지금 그렇게 이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오늘 투표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퇴진, 6월 대선 이것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질서 있는 혼란 수습, 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또 국민들. 일단은 이정현 대표는 전제를 달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말 바꾸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최경환 의원은 투표를 안 했죠? 예. 네. 참 저는 친박이라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제 저 정도가 됐으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투표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투표를 할 때는 명패가 날아가고 신발이 날아가고 뭐 함이 깨지고 별일이 다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투표를 안 한다든지.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최경환 의원 혼자 퇴장하고 당의 의원의 절반이 찬성해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항변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도 안 왔어요. 그러면 어제 직전까지 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청산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사실은 친박의 핵심이라는 분들 중에 이 국정농단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또 대통령의 그 개입에 공범이거나 조력자거나 수능자거나 관망자 요 딱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한 공범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제 저렇게 통과되고 나면 오늘 해야 될 말은 정계 은퇴입니다. 첫째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그냥 지도부는 해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뭡니까? 저 당을 가지고 더 버텨가지고 또 뭘 어떻게 해보겠다. 정말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뭐 할 말도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네. 네. 예, 최소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장치.
그게 뭐 제도적인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정치적인 걸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지금 못 박은 날짜가 21일로 못 예, 박았었는데 예. 네. 지금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최소한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그 네. 말로 좀 바꿔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어떤 장치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그 비대위 구성을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비상시국 그 회의에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탄핵 정국에 오게 된 어떤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까 뭐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직 사퇴가 아니라 대표직 사퇴가 아니라 바로 정계 은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또 사실은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탄핵이 있으면 뜨거운 장을 지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부터 정말 온라인상이나 네티즌들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네. 본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후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걸 걱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탄핵 이후에 1시간 만에 162명의 야당 그 의원들이 전부 다 그 신청을 해가지고 임시회를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탄핵 정국 때문에 못했던 어떤 그런 현안들이나 법안들을 심리하고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야 3당이 언제 또 이렇게 또 결별을 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 이후의 정국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국정 공백을 메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황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친박계에서는요. 아직 최소 57명은 있다.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 당권 내놓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당권 생각부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친박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유감이기도 한데요. 예. 이정현 대표의 말을 보면 말 자체가 굉장히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면 앞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정계 은퇴를 선언하든 아니면은 대표직을 내려놓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겠다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당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걸 메울 수 있는 장치를 뭐 만드는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것하고 이후에 뭔가 계속 유지하는 것을 두 개를 병치시켜서 나란히 같이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동반 퇴진하지 나 먼저 퇴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퇴진해야지 정진석 원내대표 중립 성향의 원내대표한테 만약에 그 지도부 권한을 넘겨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또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친박계가 어디로 갈 데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메울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 게 비대위 구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비대위 구성할 때도 친박계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서 비대위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친박계는 당에서 떠날 생각도 전혀 없고 책임질 생각도 없다. 그냥 이 자리에서 친박계는 계속 머무르겠다 이런 것이고요. 네. 만약에 비박계가 당을 나갈 거면 비박계가 당을 뛰쳐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집을 빨리 이제 허물게 머무르던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소한의 장치인데요. 무엇이 최소한인지, 무엇이 최소한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통령은 탄핵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적표는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또 성적표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탄핵 정국 기간 동안에 이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도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고요. 이 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호남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2%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러한 추락한 지지율, 그래서 이 충청에서도 10% 지지율이기 때문에 반 총장이 들어오는 길만도 쉽지 않게 만들어버린 최소한의 장치가 아니라 지지층들이 이 지지율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한다면 최대한의 책임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니라 최대한의 책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강경한 주장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방점은 새누리당은 당권 투쟁의 탄핵이라는 뭐 불행한 헌정사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찌됐든 당권 투쟁에 되게 골몰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야당은 그럼 또 잘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뭐 양비론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권 선명성 레이스를 이제 벌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대선이다. 이런 생각이 더 가속화되는 느낌입니다. 야당은요,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황교안 총리 체제에 대한 흔들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몰두하면서 그다음에 이 자신들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또 노출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그러려고 탄핵을 갖다가 그렇게 했나라는 비판에 몰입될 수 있고요. 네. 또 촛불 민심이나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끌고 가면서 예. 그걸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점점 대중들, 길거리 대중들의 강경 노선을 말하는 것이 대중들이 나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시 현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다른 후보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나도 점점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당 전체가 대선 국면에서 이 센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야권 내부의 지지자들 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 전체 국민을 이렇게 지지를 받는 데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해서 야권이 점점 강경 노선으로 치달을 때 그래 그것이 합리적인 어떤 아젠다나 컨텐츠 싸움이 되지 못할 때 그러면 중도나 우쪽에 있는 국민들은 그런 야권들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은행도 굉장히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요. 아마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부터는 행동 하나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너무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이건 그냥 대중들에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 레이스를 어느 정도 돌아선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여론조사 상황을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주 바짝 달라붙었어요. 네, 3강 구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탄핵 전국에서 껑충 지지율이 뛰어오른 인물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고요. 지금 미국 외국에서의 보도에서도 유력한 대선 주자로 보도될 정도로 탄핵 전국에서 부각된 인물이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반기문 총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예.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3강 구도에 이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진 것으로 예.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흥행 카드로 본다면은 문재인, 이재명 두 유력 주자가 있는 야권에서의 흥행 카드가 점쳐지는데 또 상황적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경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흥행 가능성이 쉽게 점쳐지지 않는 새누리당의 위기도 있기는 하지만 야권에서도 이렇게 유력한 후보들이 서로 간에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칠 경우에 그것이 자칫 본선으로 가기 전에 후유증이 남는 그런 당내 경선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조기 대선 말씀하셨는데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게 속내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지지율 상황을 봤을 때. 근데 그거를 모를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행보를 이 같은 행보를 가속화시킬 거라고 보세요. 이미 탄핵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완전히 탄핵 절차가 끝난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3월이든 그게 5월이든 이 내년 상반기 전쯤에는 탄핵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에 대한 어떤 헌재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대선이 2달 내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여당이 이 현재 이 국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예. 여당도 만약에 그런 대선 주자가 있다 그러면 야권하고 똑같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저는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야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집권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어떻게 지금 당을 쪼개느냐 이거는 그 차후의 문제고 지금부터는 야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정의 방향도 달라지고 야당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먼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앞서거나 대선 주자들이 먼저 뭔가를 던지고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 국민들의 분노한 이 여론들을 어떻게 보듬어 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민생이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챙기고 뛰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누가 갈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누가 민생을 챙길 만한 뚜렷한 세력이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야당이 해야 되잖아요. 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마 지금 여당에 대한 실망보다도 야권에 대한 실망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야당이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부담이 늘었다는 네. 표현이신 것 같은데. 네, 정치권에서 이제 대선 준비로 바쁜 가운데 전국 수습을 하기 위해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이제 어디까지인가요? 과거 사례를 좀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4년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권한 대행이 사실상 최소한의 관리형 총리로서의 역할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 인사만을 하고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인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도 외교적인 어떤 조약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해외 순방이라든가 이러한 역할을 거의 하지 않고 사실상 내각에 있는 어떤 장관들에게 뭔가 책임을 주고 최소한의 어떤 관리형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야 3당이 공조해서 뭔가 해결하고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저 사안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바로 탄핵 가결한 이후에 뭐 추미애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박지원 원내대표라든지 전부 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를 예. 날린 건데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 네. 지금까지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관리만 하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도 황교안 권한 대행도 역시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황 총리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교통 정리할 부분이 있잖아요. 뭐 경제부총리 임명 문제라든지 2명 있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거죠. 사임됐으니까. 그리고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도 남아 있고 숙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여야 간이나 인연 간의 예민한 문제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조금 이렇게 관련이 좀 덜한 문제는 좀 뒤로 미루고요. 공석인 자리들은 무슨 차관이 저는 뭐 대행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서너 달 정도는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뭐 야권과 협의를 제안을 해서 적정하게 색깔이 없는 이 무색무취한 인물로 하겠다고 한다면 예. 또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외국과의 관계인데요. 외교를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올스톱 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에 일체 가지 말라는 부분, 이 부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종의 야권이 지금 이 대선에서 어떠한 행태로든 이 자신들이 잡은 위치를 흔들리지 않게 황 총리를 압박하겠다고 보여질 거니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정해져 있는 회의에는 갈 수도 있다. 다만 뭐 중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비준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관한 문제죠. 일체 외교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다음에 구조조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다음 대선 치를 때까지 다 버려둘 거냐. 그랬어요. 각 행정부서에 자율권을 줘서 이 헌재 부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경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요. 이 황 총리가 각 장관들에게 당신들이 최종 책임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게 해야죠. 6개월 동안 그러면 방치를 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봅니다.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서로 간의 얘기만 하면 충분히 다 잘 풀릴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야당도 그동안에 이제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일단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또 황교안 총리의 경우에도 야당과 그리고 국회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밟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거나 서로 배척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데 그걸 미리 앞서가서 야당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황교안 총리가 먼저 앞서서 내가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이른바 이제 리틀 박근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서로 간에 파열음이 생기고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비난 여론과 심판 여론이 강해질 거라고 아마 본인들도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래서 황교안 총리하고 국회하고 정부가 좀 이전에 못했던 협치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설정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여론조사가 항상 답은 아닙니다만 황 총리가 어떤 정도의 이제 역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 상황이니까 한번 물어봄직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대통령 지지율을 묻지 않고 권한 대행의 직무수행을 잘하는지 여부를 예.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국무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지내서 여러 가지 또 이슈에 관련됐었던 황교안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만족도가 여태까지 나온 것은 비교적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여론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어려운 길을 걸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사, 외교, 안보 또 국정 교과서 같은 중요 이슈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명적인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선출직도 아닌데 얼마만큼 또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이 아직 완전히 거치가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여론을 통해서 가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임기 초반기에 있었던 2004년의 고건 전 총리와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는 황교안 권한대행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의 또 소통이 중요합니다. 지금과는 달리 상당히 자주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며 설명하는 그런 황교안 권한대행이라야만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책임이 막중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잖아요 예우 네, 차원도.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사임할 수도 있을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아닐 것 같지만. 그렇죠. 가능성으로 보면은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네. 사임한다 하더라도 그게 현행 법률에 조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 게 현재 그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회법 134조 2항 문제가 얘기가 되고 네, 있는 네. 건데요.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다는데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일단 왜냐면- 대통령 입장은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취했던 태도는 아주 일관됐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그리고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에 여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예측이나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부모님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부녀 대통령이 나온 상황인데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해버리면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헌재를 통해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후에도 최대한 명예롭게 퇴진하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상으로는 다른 결정을 대통령이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우선 특검 수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경우에 이것이 대통령의 뇌물죄가 거의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대통령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이 녹취록이 공개되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서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임하게 된 이유가 됐었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도 특검 수사에 아주 이 혐의가 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당명을 바꾸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로 내려가. 네, 대통령 탄핵 직후 이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모셨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황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한 200표를 조금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리포트 통해서도 보셨지만. 그런데 234표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좀 의미를 분석해 주신다면.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 정도 나올 수 있는 표였죠. 왜냐하면 네. 지금 지역구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자기 선거를 생각을 했을 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아마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는 부담을 의원들이 전부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도 만약에 대비해서 찬성을 한 사람들은 인증샷을 찍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새누리당의 친박의 순수한 핵심을 빼고는 친박에서 지금 한 27명 정도가 최소한 찬성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이 탄핵에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저께 저녁에는 탄핵이 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넣자 빼자 문제 때문에 네. 이런 소문까지도 돌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새누리당의 친박까지 대거 탄핵에 찬성을 표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퇴장, 기권, 무효, 반대까지 포함해서 찬성 62, 그다음에 저쪽은 66이죠. 그렇게 갈렸다라는 것은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조사가 78%인데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의 비율이 8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모처럼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관철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 네. 어떻게 예상하신 만큼이었습니까?
저도 사실은 200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봤는데요. 이미 그 투표장의 표정을 보고 이건 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이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를 이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예. 네. 공소장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탄핵이 이렇게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매우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네네. 됩니다. 과연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2004년도와 좀 비교를 해보면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3일 걸렸습니다. 예. 7회의 변론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주당 2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하고는 이번하고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번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 무려 12가지 사항, 그리고 법률 위반이 4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심리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도 정말 최대한 심리 과정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되는 어떤 심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순실 씨도 불러서 예.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삼아서 아마 진술을 들은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1월 31일 그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그 시기까지 이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용원이 빨리 이 결론을 내려서 국정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거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뭐 한 3회 정도 변론 기일을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좀 헌법재판소의 어떤 생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월 13일 넘어가게 돼버리면 사실상 헌재 소장 재판관들이 7명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3월 13일 이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마 중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뭐 국회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뭐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중간에 이 이제 탄핵으로 이제 물러나는 거하고 사임하는 거하고는 이제 향후 뭐 대우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히 달라져. 얼마만큼 탄핵 심판을 빨리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화답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2004년도 그 처음에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갔을 때에는 사실상 답변서를 한 16일 정도, 한 2주 정도 시간을 줘서 답변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헌재에서 어제 바로 통보를 했는데 딱 일주일, 16일까지만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헌재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오래 끌지 않겠다. 바로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에 응답을 하겠다라는 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고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야당이 공조가 깨지는 경우도 한 번 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담화를 하면서 뭔가 어떤 정치적인 꼼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234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촛불 민심 그런 어떤 촛불 민심이 추동력을 얻어서 이러한 표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판결 내리기까지? 제가 봤을 때 뭐 짧게는 한 2달, 길게는 한 3달 안에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은 뇌물죄가 들어가야 꼭 된다 했는데 지금 직권 남용이나 기업에 대한 강요 또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주요한 정보를 갖다가 외부로 유출한 부분 특히 또 인사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에 좌우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지금 1차 검찰의 이 안종범 등 최순실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장에도 공모 혐의로 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소추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에 의해서 제목이 확정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선거법 위반, 또 특검 비리, 경제 실정인데 뭐 경제 실정은 구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는 게 어렵고요. 특검 비리하고의 직접적인 연관 혐의를 아직 검찰이 걸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의 경고를 먹은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실정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때 표기산을 좀 끝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계 쪽에서 아무리 의원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탄핵 가결을 막기는 좀 어려울 거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친박계 내부에서 더 이상 그 투표장에서,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뭐 소란이라든가 고성을 지르거나 이렇게 해서는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그대로 숫자로 또 표현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이 탄핵 찬성의 그 퍼센트, 81%라고 하는 그 퍼센트보다 조금 미치진 못하지만 결국 그 퍼센트 그대로 투표장에서도 똑같이 표심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민심은 천심 그대로 나타났었는데 이 촛불 민심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탄핵에 반대했다가는 부결이 되면은 지역구의 의정 활동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 키를 쥐고 있었던 새누리당의 비박이든 친박 의원들의 입장이었을 테고요. 예. 또 하나 이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집단 사퇴를 하게 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예. 이때 강한 후폭풍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그런 위기감도 이 탄핵 찬성에 투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읽히는데요. 이 민심은 정말 천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심리학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 탄핵 찬성이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81%였고요. 그렇게 되면 243명이 탄핵의 찬성이고 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사됐던 리얼미터의 조사가 78.2%인데 예. 이걸 그대로 환산하면 234명 그대로 네. 이 탄핵 찬성과 일치했거든요. 예. 그만큼 민심은 천심이 드러났던 그런 탄핵의 결과였습니다. 네. 예. 말씀이 결과 비슷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심이 드러난 표심, 그러니까 23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도 이걸 판단하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하면 고도의 법률적,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도 이러한 어떤 국정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국민들이